2차 전지, 뭐 전기차,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근 소재 업체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업체라고 하죠.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봐도 되는데 소재 업체들은 2월, 3월 지나면서 먼저 매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120 미치면 살만한 거 아니냐. 근데 얼마나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두 기업이 있죠. 그쵸.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면 2023년 이후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 중에서 넘버원을 꼽아라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수 업종이 시장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2016년, 17년이 그랬거든요. 지금이랑 그때랑 되게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2016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적자 난다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진짜로 적자가 나곤 있지만 지금처럼. 근데 이때도 캐펙스 투자를 줄이면서 대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수요가 있는 사이에서 수요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워놨는데 투자를 철회하면은 수요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2016년에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턴하면서 2017년에 서버 수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코스피가 26% 올랐는데 반도체가 100%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가. 이번에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이쪽의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엄청나게 컸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에도 뭐 1, 2분기를 지나면 이제 하반기부터 턴한다라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레벨업이 어떤 걸로 들어올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2023년 이후로는 경기 침체, 뭐 경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게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은 중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옛날로 생각하지 말자. 중국 경기가 회복됩니다 하면 다들 화장품, 뭐 철강, 화학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국 소득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때문에 IT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최근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시운전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진짜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골목길 같은 거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하던데 아슬아슬한데 큰 대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반도체 수요는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체 수요. IT 교체. 2020년 하반기 코로나 때문에 재화 소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3년, 4년 뒤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시대가 진화할수록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니즈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너도나도 반도체 육성 산업을 펼쳐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이 고비만 잘 지나게 된다면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고 시장을 좀 끌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 완화한다면 그게 또 굉장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좀 상승의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 쪽은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반도체 분야가 한 3년, 5년 정도를 가지고 갈 만한 괜찮은 산업군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올라온 가격대보다는 5% 정도 더 내려온 상황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서두를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긴 호흡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6만 전자에 있잖아요. 지금 6만 원 초반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기에도 조금 이른가요? 조금 이르다. 앞자리가 좀 바뀌면
오르면 그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저는 앞자리가 바뀐 뒤부터는 떨어지면 10% 사고 반등하면 내비뒀다가 또 떨어지면 한 20% 사고 반등하면 내비뒀다가 또 떨어지면 30% 사고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떨어질 때마다 가격이 낮아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규모를 확대해 나가신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춘 상황에서 매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방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가 6에서 5로 변하면 그때부터 차츰 매수를 시작하자. 저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만한 게 이렇게 몇 가지 섹터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혼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2차 전지 분야가 좀 그런데요. 2차 전지에서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급 이슈가 있어요. 1월 말 2월 초에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수급 때문에 좀 교란 요인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0월, 1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11월, 12월 달에. 왜 그랬냐면은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비중이 높은 유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유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 10월, 11월, 12월 계속 역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요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연말 연초에. 그러다가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수급 때문에 좀 교란 요인이 있다면 그때 좀 바닥권에서 전저점권에서 좀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뭐 전기차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최근 소재업체들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업체라고 하죠.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봐도 되는데 소재업체들은 조금 2월, 3월 지나면서 먼저 매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가 이제 23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지나서 올라갈 것이고 유럽도 경기가 회복될 거고 이 와중에 24년부터는 이제 모멘텀들이 더 강해지고 IRA 법안이나 수혜들 한국 기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요. 2차 전지 업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뭐 등락은 있겠죠.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하는데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대감이 너무 올라붙은 때 같다라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23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유럽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 경제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는 과정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매력도도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 하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매수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데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모아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1분기 때는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모아가야 할 만한 종목들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기차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뭐 70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죠. 뭐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는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막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막 망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곤 있죠. 그런데 저는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120달러 미치면 살만한 거 아니냐.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120달러 밑에 뭐 100달러 그럼 베리베리 땡큐 한 구간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올라갈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교란 요인들이 많죠.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살까?
라는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 당분간은 1, 2분기 정도는. 왜냐면은 물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근데 물가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중고차 가격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가격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버금가게 둔화되는 게 신차 가격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최근 들어서도 이 기업 저 기업 막 가격 할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엄청 네, 그게 뭐냐, 뭐 그건 아니라고 막 다들 항변을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자동차 업체가 좋아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올라오는 거야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설비 가동률도 미국 쪽에서 꺾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 2, 3월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또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모아나가면 되겠다. 말씀하셨던 기업 같은 경우는 120달러 밑에서는 분할 매수, 100달러 밑에서는 좀 적극 매수하셔서 좀 들고 가시면은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 몇 년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사이클이 시장 흐름에 있어서 한 24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더 연장돼서 25년까지 갈지는 또 24년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은 국면을 나눠서 본 거거든요. 저는 지금은 역질적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전망, 이익 전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으면서 등락은 있지만 주가는 낮아지는 그런 구간인데,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금융 장세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 장세로 가게 되는데 최소한 이 흐름들이 저희는 24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사셔서 올해 말 내년까지 쭉 들고 가시고 이거를 정리할지 말지는 또 한번 24년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23년 1분기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싸게 잘 사느냐가 최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막 한 11%씩 쭉쭉 오르다가 맞아요. 떨어질 때 또 6, 7% 정신없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시장인데 이럴 때 이제 크게 하락할 때 한 번씩 모아가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금융 장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리나 통화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년이 금융 장세라고 하면은 저건 어떤 의미인가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열린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탈 수 있을 반전이 것이다. 나올 수 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스탠스도 물가만 잡히면 경기가 회복돼도 금리 낮춰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경기가 바로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바닥을 잡아가고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데까지는 통화정책 완화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바닥을 만들어주고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보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이제 상반기 때는 바닥을 조금 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현금을 가지고 좀 대응할 준비를 하자. 이 정도 레벨이라면 더 따라가거나 아니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줄이셔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아나갈 시점.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빅테크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또 메타를 빅테크라고 이제 봐야 되나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이런 그 미국의 빅테크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바닥일 수도 있지만 최근 반등한 수준이 이제 더 올라간다, 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그 과정을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3년, 24년을 지나면서는 저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여러분들이 21년에 좀 기대했던 가격 레벨 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대응하신다면 1, 2년 정도의 사이클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 지금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이 되게 좀 속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손절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보는 사이클에 있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 철강, 비철, 정유화학, 운송.
그러니까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업종들을 갖고 계시면은 좀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반도체, 인터넷, 뭐 컨텐츠, 엔터, 전기전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가 매수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최근같이 반등할 때는 저가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좀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20년 10월부터 시장에 대해서 되게 베어리시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너무 상승기였었던 때. 아니죠. 2020년 10월이 언제였냐면 코스피가 3,300까지 갔다 등락을 보이면서 3,000에서 3,050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반등시 매도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반등시 매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좀 줄이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스탠스가 달라진 거는 뭐 제 뷰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죠. 지금은 조정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최근 1월달 급반등은 좀 과도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사이클에서 지금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을 쭉 보니까 거의 다 뭐 성장주 쪽이 많네요. 성장주 쪽, 그리고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실적하고 매칭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여기 바닥권에 반도체 있죠. 인터넷, 여기 바닥권에 인터넷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호황기, 실적 측면에서는 호황기긴 하지만 주가는 지금 회복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올라올 룸이 아직까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호황기 같이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조금은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확실히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성장주 쪽이 많이 할인이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래도 너무 훅 들어가지는 말고 조정 타이밍마다 모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요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서 하락장을 경험했는데 이런 2, 3년 정도의 주기에 큰 상승장과 큰 하락장을 이렇게 버텨온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배웠어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조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상승장, 저도 역대급이었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을 간 거죠. 저점 대비. 1,400이었던 게 3,300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계속 눌리는 그림들, 1년 반 이상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을 겪으셨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경기, 물가, 통화정책 이런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와중에 주식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자산군이 좋았고 어떤 자산군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다음번에 이런 상승기 때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하락기 때는 어떤 자산을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좋을 때는 끝없이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땐 끝없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는 전략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기도 한데 달러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미국 증시보다도 신흥아시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흥아시아라고 하면은 뭐 인도나 중국 쪽 말씀하시나요? 중국, 한국, 대만 정도. 홍콩까지. 왜냐면 빅테크까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밑에 그림, 큰 그림이 하여튼 검정색 같은 게 달러 인덱스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선진국 대비 신흥국, 회색이 선진국 대비 신흥아시아예요.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달러가 약할 때 신흥국, 신흥아시아에는 항상 기회가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뭐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률 격차고요. 회색이 기준금리 격차예요. 이게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것은 유로존 GDP 성장률이 강하다, 좀 더 높다. 여기 위에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유럽보다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22년에는 요 마이너스에 있던 게 이게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준금리 격차도
0.5였던 게 2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네.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근데 22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요 네. 격차가 줄어들어서 네. 다시 마이너스 반전을 하고 기준금리 격차도 더 줄어들잖아요. 예. 이게 의미는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진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높기도 하시지만 지금은 한국, 대만, 중국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1년, 2년 사이클에 있어서 연준도 이미 예고를 했고요. 100bp면은 분기마다 25bp씩이에요. 굉장히 꾸준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미국 성장주, 뭐 한국 성장주, 뭐 그쪽에서 기회가 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의 고생을 조금 더 보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도 같이 고민하셨다면 저는 뭐 5년, 10년 더 긴 사이클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익률 뭐 많이 났으면 뭐예요? 이번에 하락장에 거의 다 마이너스로 맞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다 회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런 거 그렇죠. 생각하면은 잘 지켜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런 하락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자산군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하시나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지금이 1월 31일이거든요. 예. 지금 기준에서는 저라면 현금 50. 현금 50. 크네요. 네, 예. 네, 아니죠. 지금 만약에 저한테 지금 돈이 지금 현재 딱 현금이 들어왔다면 저는 지금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만히. 네. 예. 그리고 이제 2월, 3월 지나면서 코스피가 내려오면 내려갈수록 주식 비중을 한 60, 70%까지 올리려고 할 거고요. 2월, 3월부터. 네, 2월, 3월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서 한 70%까지 늘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30%가 남잖아요. 그 중에서 20%는 저는 장기채를 살까 해요. 장기채, 10년 장기채면 30년 장기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장기채도 있거든요. 그거를 채권금리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저는 모아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도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니까 저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한 3월, 4월 지나면은 주식 70, 장기채 20 정도로 갖고 좀 대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10%는 현금으로 저는 계속 남겨놓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있거나 좀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코로나 때도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170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숨에 1500을 깼다가 더 재밌는 건 단숨에 1700을 회복하고 단숨에 2000을 갔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10% 정도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언더슈팅이 나올 때 대응하기 위해서 좀 최후의 보루 정도로 생각하고 또 1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투자 기회가 생길 때 그때 좀 투자를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이 10%, 20% 현금 가져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말씀드리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을 보면은 뭐 손절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지만 1년에 매일매일 매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현금도 투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현금을 가지고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이게 뭐 기회 비용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이렇게 현금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장기채권 말씀하셨잖아요. 장기채권이 혹시 미국 국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ETF 쪽에서 보면은 장기채권 투자하는 ETF들이 몇 개 있거든요. ETF로? 왜냐면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뭐 채권을 사고 팔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채권 투자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영업점에 가셔서 좋은 채권을 추천
추천받으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미국 장기채 좀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국 장기채도 좀 매력적이다. 근데 네. 다만 너무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아직까지 위험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 등급이 막 AA-를 하회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지금 1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위에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 네. 좀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지금까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내심?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향후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린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더 흔들리기보다는 이 기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고생하신 만큼, 그리고 힘드셨던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마지막 힘든 과정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시기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났을 수도 있고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꼭 붙들고 버티신다면 또 다른 되게 좋은 기회가 올 거거든요. 항상 아주 추운 겨울 뒤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좀 더 어렵다 하더라도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릴 테니까 모두들 힘내시고 또 투자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23년, 24년 꼭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